이 조막대기만한 얼굴에 무슨 놈의 근육이 그리도 많은지 인체 외면의 표면적을 따져봤을 때 마치 드넓은 평원 같은 가슴과 배에도 근육의 종류는 겨우 5개와 4개다. 그런데 이 작은 얼굴에는 근육 이름이 물경 20개나 된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좁은 평수 안에 그리도 많은 근육을 집어넣어야만 했을까?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네, 얼굴이 지니는 의학적 모순에 대한 답을 찾아서 20여 년이나 헤맨 의사가 있습니다. 남들은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하며 열심히 관상 보러 다닐 때, 또는 김태희처럼 바꾸고 싶은데요, 견적 좀 내주세요 하며 열심히 성형외과 들락날락거릴 때, 이 의사는 내내 이런 질문을 해댔죠. 눈이 굳이 2개가 필요할까? 귀도 어차피 듣는 거 외에는 하는 일도 딱히 없는데 왜 2개나 만들었지? 하는 일로 따지면 입은 먹고 말하고 키스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3가지나 하는데 하나밖에 없다. 내가 조물주라면 얼굴 만들 때 눈 하나, 코 하나, 귀 하나, 그리고 입 셋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칙한 생각을 말이죠. 하지만 조물주가 보시기에 기특하게도 그는 조물주가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데는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풀기 위해 그가 경험하고 고뇌하며 살아온 65년이라는 세월 속에 의학과 과학과 역사와 철학, 그리고 신앙적 영감과 성찰을 더해서 하나하나 답을 찾고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더블N에서 펴낸 의학 박사 한상석 교수의 얼굴 특강입니다. 제 채널의 열혈 구독자시라면 아마 한상석 교수를 기억하실 텐데요. 네, 한 달 전쯤에 올린 영상 아무튼 사는 동안 안 아프게의 저자입니다. 독보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 끝부분에 영상 올려드릴게요.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특강은 크게 4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두 눈에 대한 고찰, 2장 두 귀에 대한 단상, 3장 한 입에 대한 성찰, 4장은 눈, 귀, 입 위치에 대한 해석. 이 중에서 오늘은 1장만 준비를 했는데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장의 내용을 봤더니 비중도 가장 높았고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나머지를 생략하기는 또 너무 아쉽고 한꺼번에 다 읽어드리자니 그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다행히 작가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마음 편히 2번에 걸쳐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상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1장 두 눈에 대한 고찰 구성을 좀 살펴볼까요?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라. 과연 외모로 내면을 판단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한계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많이 배워라에서는 자연과 독서를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적어 놓았는데요. 자연의 운행 원리와 그를 바탕으로 발전한 과학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고요. 끔찍이도 책을 안 읽는 우리네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연과 책을 가까이 하길 바라는 작가의 간절한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눈이 왜 2개나 필요하지? 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작가는 두 눈에 대한 고찰을 통해 눈에 담긴 여러 의미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눈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라. 외모로 내면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눈을 2씩이나 준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두 눈으로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라는 뜻이 아닐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올바른 판단력이다. 사물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행과 불행이 좌우된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물건 보는 눈이 필요한 법이다.
짝퉁 가방을 몇백만 원 주고 샀다면 얼마나 뼈골이 쑤시겠는가. 상황 판단을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당하는 고통만한 것이 또 있겠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자. 얼굴의 중요성.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의외과를 마치고 본과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학문이 해부학이다. 해부학.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 나는 원래 이치를 따지고 원리를 파고들고 추리해가는 것에 타고난 재능이 있고 재미를 느끼는 사람인데 이 과목은 이치고 뭐고 무조건 모조리 달달 외워야 하는 학문이니 수준 미달의 암기력을 가진 나와 궁합이 맞을 리가 없었다. 맨 먼저 등장한 고락. 밤낮으로 강시처럼 주문 외우듯 연불 외우듯 온몸의 뼈다귀 이름만 외우다 한 달가량 지나고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근학으로 넘어오니 우선 외워야 할 이름 수가 대폭 줄어든다는 사실에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막상 들어가 보니 근육 이름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근육이 일어난 부위와 가서 붙는 부위의 뼈 이름까지 합하여 3가지를 세트로 외워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러다가 얼굴에 들어와서 이제 좀 외울 게 없겠구나 하고 한숨 돌리려는데 이 조막대기만한 얼굴에 무슨 놈의 근육이 그리도 많은지. 인체 외면의 표면적을 따져봤을 때 마치 드넓은 평원 같은 가슴과 배에도 근육의 종류는 겨우 5개와 4개다. 그런데 이 작은 얼굴에는 외워야 할 근육 이름이 물경 20개나 되니 내가 맞딱 돌아가시겠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좁은 평수 안에 그리도 많은 근육을 집어넣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자명하다. 바로 표정 때문이다. 인간은 좌우 대칭으로 20개씩 총 40개나 되는 근육을 동원하여 별의별 표정을 다 짓는다. 그에 반해 동물의 경우 표정이 거의 없다. 아무리 슬퍼도 눈빛으로 말할 뿐 표정으로 나타낼 수 없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빨을 드러내는 정도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사람에 비해 얼굴 근육수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의 경우 얼굴 근육은 11개로서 양쪽을 합하여 22개. 사람의 40개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이들은 대부분 눈, 코, 귀, 입의 작동에 관여한다. 포유류의 경우 사람과 동물의 해부학적 구조는 매우 유사하다. 손발을 빼고 나면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왜 얼굴의 근육은 이렇게나 차이나게 만들었을까? 조물주의 심오한 의도를 내 어이 정확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마는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는 점이다. 도살장으로 향하는 소나 돼지가 슬프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꺼이꺼이 울면서 끌려간다면 그런 놈을 어찌 죽이며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길을 가는데 마주오던 개가 사람을 아래 위로 쓱 훑어보고는 얼굴에 야릇한 비웃음을 흘리며 속으로 아이고 나보다 못한 놈 하며 지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꼴을 당하고 살아야 할까?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면 조물주가 특별히 사람에게만 준 이 지극히 잘 발달된 표정근은 무슨 역할을 할까? 이들은 인간이 느끼는 온갖 희로애락뿐 아니라 깊은 사유 끝에 오는 정신적 고통과 고뇌, 그리고 감추고 싶은 속내까지도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한다. 또한 나이 든 사람의 얼굴에서는 지나온 세월의 풍상과 연륜과 인격이 묻어나게 한다. 그래서 링컨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사람이 나이 40을 넘기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외모 판단의 한계성. 외모는 꾸밀 수도 고칠 수도 있다. 10여 년 전 유명 스타들의 화장 전후 모습을 비교해 놓은 사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참으로 놀랐다.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나?
자세히 뜯어보면 이목구비가 같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미지는 완전히 달랐다. 평소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아 밤이나 낮이나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아내와 몇십 년을 살아온 나에게 그들의 화장술은 변장술을 뛰어넘어 일종의 마술처럼 다가왔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평소에 남자들이 여자들의 이 뛰어난 변장술에 얼마나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를.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낮에 본 미모의 얼굴에 반해 쫓아다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떠서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는 생면부지의 얼굴을 보고 놀랐을지를. 이러한 대남 사기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이 나라는 여고생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어하는 곳이 성형외과인 나라가 돼버렸다. 그 결과 유명 연예인들의 졸업 앨범 사진을 보면 의사인 내 눈에도 도무지 동일인이란 생각이 안 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에 친절한 상석 씨는 저승사자 걱정까지 하게 됐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파견 나오는 저승사자들 얼마나 황당할까. 자신이 데려가야 할 사람의 저승용 몽타주와 너무나 다른 실물 모습에 저승길 가는 내내 내가 지금 데려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맞나? 하면서 고민할 모습을 생각하면 애처롭기까지 하다.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지금껏 우리는 외모 판단의 당위성과 근거, 외모가 주는 정보 및 그 판단의 한계성에 대해 두루 살펴봤다. 사람의 외모는 많은 것을 나타내주지만 거기에는 적지 않은 허상이 섞여 있고 우리의 눈은 그걸 잘 감별해낼 수 있을 만큼 정확하지도 않다. 게다가 우리 뇌는 각색도 잘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자.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는 참으로 쉽게 판단했던 것 같다. 얄팍한 관상에 대한 지식과 그동안의 경험과 육감으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분류했다. 이제 6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 이르러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겪어보고 35년간 키운 제자들 변해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 내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알만하다. 의학적 측면에서 돌아보면 1980년대 초 전문의 있다고 막 대학에 부임해 한 10년간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필자의 진단은 항상 간단, 명료, 명쾌하였다. 감별 진단도 잘 붙이지 않았다. 그런데 잘 맞았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단명 앞에 아마도, 의심스러운, 의심되는 같은 자신 없는 수식어를 자주 쓰면서 감별해야 될 진단명까지 몇 개 우르르 붙여놓은 걸 보면 화가 났다. 아니, 임상의사들이 임상소견만으론 잘 몰라서 보다 정확히 진단하자고 초음파, CT, MRI 찍었는데 이렇게 도망가는 판독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 환자 어째 보란 말인고? 그래서 탁과 선생들이 내 판독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다 내 판독문이 뜨면 그것을 보고 치료 방향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문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그래서 자신감은 점점 늘어갔다. 하지만 이런 환자 저런 환자, 처음 겪는 환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환자들을 경험하면서 틀리는 진단이 하나둘 늘어가자 세월이 갈수록 경험이 쌓여갈수록 나의 판독문은 신중해져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필자의 사람 보는 눈이 이와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인생의 경험이 일천할 때는 유행이 10명 중 7, 8명이 들어맞아 필자의 눈이 참으로 정확하다 생각했는데 그 대상이 늘어날수록 틀리는 경우도 늘어갔다.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 저 친구 참 괜찮은 친구야 하면서 남다른 애정을 주었던 제자는 수련 과정을 마치고 나가서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을 때 10중 7, 8은 나를 실망시켰고 저 친구는 왜 저래? 하며 탐탁지 않게 대했던 제자 중 둘, 셋은 홀대했던 나 스스로를 부끄럽고 미안하게 만들었다. 또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로부터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하는 기막힌 일도 당해보고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등에 칼 꼽히는 더 기막힌 일도 당하고 살다 보니 갈수록 내 사람 보는 눈에 회의가 왔다. 이제 지난날 되돌아보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제 깨닫는다. 사람의 외모는 많은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 상에는 적지 않은 허상이 섞여 있고 우리 눈은 그것 모두 다 명확히 감별해낼 만큼 정확하지 않다. 또한 우리의 눈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일이 뇌가 각색을 해서 받아들인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딴엔 객관적이고 정확한 눈으로 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타고난 내 기질, 내 기호, 내 가치 기준의 잣대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구분한 것이다. 나의 호불호를 다른 사람의 정부로 착각한 것이다. 이제 이 나이 되어서 사람을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이 보려고 노력한다. 관상보다 언행이 낫고, 언행보다 세월이 낫고, 세월보다 이별이 낫다. 그럴듯한 외모에 현혹되지 말고, 못나 보이는 외모에 편견 갖지 말고, 말과 행실 두루 살펴 사람 중심 밝히 보자. 많이 보고 많이 배워라. 과학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인간은 스스로 감탄에 마지 않을 정도로 과학을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제 신의 자리를 넘볼 정도까지 된 것 같다. 과학이 무엇이기에 인간을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을까? 과학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학문을 지칭하므로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포함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이라고 받아들이는 의미는 자연과학을 지칭한다. 자연과학이란 말 그대로 자연을 다루는 학문이다. 자연을 다룬다는 말은 자연의 이치를 연구한다는 말이고 이치를 알기 위해선 그 돌아가는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 곧 과학이다. 과학은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 인간이 똑똑해서 단번에 그 원리를 깨달아 버렸을까?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연이 주는 힌트를 보고 자연이 낸 퀴즈 문제, 즉 자연의 법칙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를 조금씩 현재 진행형으로 깨달아 온 것뿐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은 많지만 한 가지 예만 가지고 설명해보자. 인간이 지구라는 별에 나타난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만 따져도 20만 년 이상이다. 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참으로 똑똑하다는 인간이 하늘을 날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그것은 130년이 채 안 된다. 20만 년 중 130년이라면 퍼센트로 따지면 0.00065%. 세월로 따지면 점 하나 찍을 시간도 안 된다. 왜 그랬을까? 그 똑똑하다는 인간이? 오랜 세월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온 인간들은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함정에 빠지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물에 빠져 목숨을 위협받았기 때문에 발을 땅에서 떼어 하늘로 솟아오른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19만 9,870년 이상을 땅만 보고 살아온 것이다. 그러다가 1891년 오토 릴리엔탈이란 용감한 한 독일인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글라이더라는 날트를 만들어 언덕에서 뛰어내렸다. 이를 시작으로 1903년에는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공기보다 무거우면서 풍향과 상관없이 사람의 의지대로 조정이 가능한 동력 비행기를 만들고 오늘날은 인공위성으로 달나라 별나라까지 마음대로 나다니게 되었다. 여기서 한번 가정해보자. 저 하늘을 나는 새가 없었더라면 인간은 과연 날 생각이나 해보았을까? 비록 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 하늘을 나는 새가 없었더라면 인간은 과연 날트를 만들 수 있었을까? 릴리엔탈은 날트를 만들기 이전에 먼저 새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한 후 새의 날개를 본뜬 날트를 만들어 발을 땅에서 떼어 공중에 떠 있는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 공중을 나는 새가 있었기에 그 새를 보고 우리도 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었고 그 새의 형상을 본떠서 날틀의 원형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새의 나는 모습을 보고 공중을 나는 원리를 터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사실을 새로이 알아내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힌트를 보고 자연을 모방해서
자연 속에 내재된 자연의 섭리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기 쉽게 설명하며 실생활에 응용해가는 과정일 따름이다.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도. 요즘 한 스님의 증문즉설이 큰 화제다. 한 지인이 그 스님의 즉석문답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주었는데 그걸 보고 배를 잡고 크게 웃었다. 그렇게 처음엔 재미로 나중엔 마음 공부의 목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볼 때마다 묻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에게 감탄을 금치 못한다. 묻는 사람에겐 바람난 며느리가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유부단한 성격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요? 여자만 보면 마음이 동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도저히 스님에게 물을 게 아닌 황당한 질문의 내용에 놀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겐 즉석에서 하는 온갖 시시콜콜한 세상사에 관한 고민에 대해 어쩌면 그렇게 거침없이 명쾌한 답을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지에 놀랐다. 스님이 누구인가?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다. 세상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 모두 자식 역할은 해봤으나 다른 역은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대답하는 걸 보면 마치 그 온갖 역할 다 해본 것처럼 말하는데 별로 트집 잡을 말이 없다. 오히려 아니 어찌 저래 잘하노? 장가도 안 가본 사람이? 하면서 놀라고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그 기막힌 사연들 앞에 내놓는 명쾌한 해답에 놀란다. 한마디로 한 도가 통한 사람이다. 그 도는 무얼 통해서 얻었을까? 아마도 경전과 기도나 선을 통한 것이리라.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투자하는 시간과 정성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반 신자들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신자는 실제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신자들 중에는 이런 도인이 잘 나오지 않고 세상살이 해본 적 없는 승려는 어떻게 저렇게 훤하니 꿰뚫고 있을까?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화두로 묵상을 하던 중 사람 사는 거주지에 대해 생각이 이르자 한 가지 답이 떠올랐다. 그들은 어디에 사는가? 산속에 산다. 그렇다. 속세 사람들은 마을에서 사람 속에 부대끼며 살고 스님들은 산속에 산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자연을 보며 자연을 느끼며 자연의 가르침을 들으며 깨달아온 것이다. 오래전 어딘가에서 읽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스님이 되고자 처음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면 일정 기간 동안은 나무하고 군불 떼고 청소하고 밥하고 등등 온갖 허드렛 일만 시키는데 그 와중에 하루 한 번은 계곡에 나가 앉아 있으라 한단다. 계곡 바위 위에 앉아 물을 넣어가는 것만 보고 있어도 거기서 깨우치는 도가 20가지가 넘는다고. 나는 스님들이 흐르는 계곡물을 바라보고 깨닫는 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나 같은 범인도 흐르는 물을 보고 깨닫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 몇 가지만 예를 들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이 높은 곳에 있을 땐 방울로 존재하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굵은 줄기로 변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 큰 바다를 이룬다. 예수님도 높디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낮디 낮은 땅 위에 임했을 때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못된 똥덩어리 낙동강물 거슬러 올라가듯 뭐든 억지로 무리하게 하지 말고 세상만사 물 흐르듯 순리대로 행하라. 순리를 거스를 때 눈물의 씨앗은 싹이 튼다. 물이 흐르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지나간다. 물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돌을 원망하거나 그 앞에 멈춰서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 돌을 움직이거나 뚫고 갈 힘이 없으면 말없이 돌아간다. 계란으로 바위 치지 말라. 힘 기르기 전에 권위자에게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선 힘센 자 앞에서 머리 숙일 줄 아는 용기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필요한 것이다. 물이 바위를 돌아갈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서리를 조금씩 깎으며 흘러간다. 긴 세월이 지나면 자그만 돌들은 모서리가 다 닳아 몽글몽글한 몽돌이 된다.
그 강한 돌도 무르기 짝이 없는 물에 의해 뾰족뾰족한 모서리가 깎여나간다. 뾰족한 모서리 깎으려고 더 강한 돌로 내려치면 또 다른 뾰족함만 더할 뿐이다. 강한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이다. 비록 느리긴 해도 가랑비에 옷 젖고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렇듯 자연은 자신의 운행 법칙과 그 섭리를 통해 인간만사 운행 원리와 도에 관해 말없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자세. 이와 같이 자연과 인간은 같은 원리에 의해 지음받았고 같은 원리에 의해 운행된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자연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우주가 있다. 자연과 가까이 하며 자연을 느끼고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의 품성을 닮아갈 때 인간은 죄 없는 본성을 점차 회복하며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 멀어질수록 인성은 피폐해져 가고 자연을 인간의 욕망과 편의를 위한 도구로 삼고 훼손할 때 우리 삶의 터전도 사라져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인간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스승은 자연이다. 하지만 사람이 일생을 자연 속에서 보낸다 하더라도 10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수명 때문에 그 깨달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데는 더 큰 제약이 따른다. 그 결과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전해 왔다. 그러다가 문자가 만들어지고 종이가 만들어지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다. 독서란 다른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깨우친 것을 일생을 통해 깨달은 것을 책이란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순식간에 습득하게 하는 요술방망이 같은 것이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인간의 구성 요소를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겠지만 필자는 육성과 감성과 지능과 지성과 영성으로 나누기를 좋아한다. 책 속에는 이 중 무엇에 관한 것이 있는가? 모두 다 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구는 초속 465m라는 속도로 뺑뺑이를 돌고 있지만 중력의 힘으로 우리는 중심을 잡고 산다. 지금 세상은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만큼이나 정신없이 돌아간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그것도 내일 무슨 일이 또 터질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참으로 변화무쌍한 다이나믹 코리아란 나라에 살면서 정신줄 놓지 않고 무게중심 바로잡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오바마가 답한다. 내가 백악관 생활 8년을 버틴 힘은 매일 자기 전에 하는 1시간의 독서였다. 일이 급하게 돌아가고 숱한 정보가 난무할 때 그 속도를 늦추고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는 능력을 준 것은 바로 독서였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판을 치고 1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독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자연을 가까이, 책을 가까이. 자연은 우리에게 삼라만상의 탄생 원리와 운행 법칙을 가르친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해 세상살이의 원리와 도를 배운다. 독서는 이에 관해 깨우친 선조들의 축적된 선험적 지식과 지혜를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이제 우리 틈만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숲으로 가자. 그들로 하여금 자연을 직접 보고 듣고 맡고 만지고 대화하면서 느끼고 사랑하고 친구 되게 하자. 한두 평짜리 조그만 주말 농장이라도 마련하여 데려가 보자. 스스로 씨앗 심고 물 주고 호미질하며 돌보게 하여 싹이 돋고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치고 잎새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자. 그리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을 닮은 심성을 갖게 하자. 맑고 밝고 꾸밈 없고 거짓 없는 그 해맑은 심성 말이다. 아이들 손에 폰 대신 책을 쥐어주자. 폰은 보고 책은 읽는다. 보는 것과 읽는 것은 차이가 있다. 보는 것은 주로 느끼는 것이고 읽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보고 느끼는 것은 대뇌피질을 살짝 건드리고 가슴을 적시지만 읽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고 읽고 나면 가슴을 울리며 뇌리 속 깊이 남는다. 매일 쉴 새 없이 폰을 들락거리는 내용물 중에 가슴을 적실 만한, 깨달음을 줄 만한, 영적 양식이 될 만한 내용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을 문자 대화 내용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 내일이면 생각조차 나지 않는 잡담 수준 아니던가? 폰만 보고 자란 아이와 책을 읽고 자란 아이는 사고의 깊이부터 달라진다. 요즘 주변에 넘쳐나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두뇌를 탑재한 채 겉멋만 잔뜩 든 철부지 애어른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루는 24시간, 자는데 8시간, 일하는데 8시간, 먹고 쉬는데 2시간, 출퇴근에 2시간 쓰고 나면 남는 건 4시간인데 이 4시간을 폰 따위에 정신 팔고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아니한가? 어떻게 받은 생명인데. 폰 대신 책을 쥐어주자.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인 그들이 폭넓고 깊은 생각에 풍성한 감성에 상상의 나래를 달고 나날이 연그러가며 나날이 새로워져서 앞으로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간,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 인간으로 자라가게 하자. 위를 보는 눈, 아래를 보는 눈. 사람에게는 2개의 눈이 주어졌다. 그 결과 한쪽 눈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형편없으면 잘 볼 수 없다. 또한 2 눈이 협력하여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사물을 또렷이 볼 수 없다. 우리에게 눈이 2개 주어졌을 때는 2 눈으로 조화롭게 바라보라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세상을 바라볼 때 한 곳만 보지 말고 그 반대편도 보라고, 그 너머도 보라고, 그 안도 보라고 그리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눈앞의 일에 급급하여 한쪽 눈만 뜬 채 한 곳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일에 너무 익숙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이제 그동안 거의 감다시피 해온 또 하나의 눈을 뜨는 연습을 해보자. 여기 잔이 하나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채워져 있다. 이 물을 다른 사람의 잔에 따르고 나면 내 잔은 비게 된다. 물로 충만하던 내 잔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텅 빈 공이 된다. 누군가에게 실이 있으면 누군가에게는 득이 되고 과학적으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쯤 된다. 이것이 땅의 이치다. 하지만 하늘의 이치는 다르다. 내 잔 속의 물을 나보다 훨씬 더 갈급한 사람에게 부어주고 나면 내 잔은 빈 공의 상태가 아니라 공기로 가득 찬 충의 상태가 된다. 눈에 보이는 물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로 찬 텅 빈 충만함이다. 물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며칠 못 가 죽는다. 하지만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몇 분 못 버틴다. 공기는 소중함을 넘어서 절박한 것이다. 내 잔을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선 먼저 그 잔을 비워야 한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다. 어떤 일을 하건 먼저 하늘의 뜻을 살핀 후 현실을 돌아보아야 한다. 위만 보고 걷는 사람은 바로 눈앞의 돌뿌리에 채어 넘어지고 땅만 보고 걷는 사람은 머지않아 다가올 낭떠러지를 예측하지 못한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다. 비록 생치기가 생겼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면역력은 증가되고 지혜는 늘어난다. 하지만 이 길이 전부인 양, 이 길이 영원할 것인 양 땅만 보고 걷다가 갑자기 눈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나타나면 그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울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이 공포로 다가오는 것은 죽음의 실체가 무언지, 언제 닥칠는지, 죽음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삶은 죽음으로의 여정이고 죽음은 삶의 완성이라 했다. 그렇게 소중한 죽음인데 이에 대해 생각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다. 죽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이 궁하면 죽음 후에 갈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죽음 후에 어디로 갈지를 알려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떠나온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 벗은 발로 뛰어나와 반가이 맞아줄 부모가 기다리는 본향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때가 되면 돌아갈 날이 기다려진다. 그러나 그 본향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밑으로 땅을 보는 눈만 크게 뜨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로 하늘을 우러러 보는 눈도 같이 뜨고 살아야 한다. 아래에 나오는 한 사람의 어릴 적 이야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자. 때는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 조그만 마을에 한 남자아이가 동네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하루 종일 땅에 금 그어놓고 땅 따먹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다. 저녁이 되니 각 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아이 어머니들은 대문 밖에 대고 밥 먹으러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그러자 아이들이 놀다 말고 하나 둘씩 집으로 달려갔다. 아이 혼자 남았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아이는 부르는 사람도 갈 곳도 없었다. 땅 한 뼘 더 딸 거라고, 딱지 한 장, 구슬 하나 더 모을 거라고 하루 종일 친구들과 옥신각신하며 악착같이 모은 딱지가 호주머니 한가득, 다른 주머니에는 구슬이 한가득, 땅에는 내 땅이라고 그어놓은 영역이 큼지막한데 갈 곳 없는 자신에게 그딴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재미나게 놀다 말고 엄마가 부르니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 지금쯤 따끈따끈한 밥상 앞에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모여 앉아 맛있게 재밌게 밥 먹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위 이야기는 이미 수년 전에 미국의 유수병원에 근무하는 한 한인 의사의 간증 테이프에서 들은 내용이다. 아버지는 6.25 때 전사하고 자신은 아버지 얼굴도 못 본 유복자로 태어났다. 그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 혼자 힘으로 자녀까지 양육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어머니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다 보니 다들 저녁 먹을 시간에 자신의 집에는 자기를 불러줄 사람도 따끈한 밥도 없었던 것이다. 안을 보는 눈, 밖을 보는 눈. 이른 새벽 자리에서 일어나 가부좌를 틀고 앉아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1분에 2번 정도의 깊고 긴 단전 호흡에 들어간다. 마음속에는 출근길 광안대로 위를 달릴 때 펼쳐지는 하늘과 맞닿은 그 광활한 바다와 수평선과 하늘을 걸어놓고 호흡에만 집중한 채 무념의 세계에 빠져든다. 하늘에 구름 거치듯 마음이 맑아지고 평안이 주위를 감싼다. 내게 귀한 생명과 함께 이런 평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새벽 호수위 물 한 개처럼 피어오른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난날 품었던 한과 분노와 슬픔이 보이고 화내고 신경질 부렸던 어제의 내 마음이 보이고 그 마음에 슬며시 웃음 짓는 지금의 마음이 보인다. 옆에서 나를 쳐다보는 또 하나의 마음이 속삭인다. 흰 구름이 끼든 먹구름이 끼든 천둥 번개가 치든 개의치 않는 하늘처럼 세찬 빗방울이 때리든 폭풍이 불어오든 해일이 밀려오든 개의치 않는 바다처럼
아무리 무례한 손님이 들어와 아나무인으로 군다 해도 그저 손님으로 대하는 여인숙 주인처럼 그렇게 지나려무나. 그 모든 것, 시간이 가면 다 지나갈 것들인데 그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푸르고 바다는 햇살 가득 잔잔하고 여인숙도 말끔할 터인데 무얼 그리 아등바등 속 끓이며 사느냐고.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다. 눈, 귀, 코, 혀, 피부. 이들은 일종의 센서, 안테나, 더듬이 같은 것들로서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부속장기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주변을 파악하고 위험으로부터 피하고 외부와 소통한다. 이 중 귀, 코, 입, 피부는 간접 정보를 접하고 주변 상황이나 대상을 유추하게 하지만 눈은 직접 정보를 접하고 바로 판단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다. 그래서 옛 속담에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라 하였다.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 눈, 곧 육안은 내 몸을 지키는 소중한 보배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몸과 마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서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래서 몸은 보이는 마음,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라 하였다. 몸 없는 마음이란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고 마음 없는 몸은 그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밖을 향한 육안에 안을 향한 영안을 더하셨다. 밖만 보지 말고 안도 보라고. 세상 것에만 정신 팔지 말고 자신의 내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눈을 하나 더 주신 것이다. 명상을 할 때 자신과 떨어져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삭이는 또 하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염되지 않은 참 나이자 불성이자 성령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영안을 통해서만 보이고 들리고 느낄 수 있다. 또한 이 영안은 육안을 닫았을 때 비로소 열린다. 일 없으면 눈을 감자. 휴대폰과 TV 앞에서 멍하니 눈 뜨고 앉아 아까운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루 종일 혹사당하는 소중한 육안에 쉼을 주자. 그리고 닫혔던 영안을 뜨게 하자. 이 눈을 통해서 성령과 나 사이에 길이 뚫리게 되면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지 않겠는가? 네, 지금까지 더블N에서 펴낸 한상석 교수의 얼굴 특강 제1장 두 눈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